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한 SUV 신차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출시될 때마다 꾸준히 사랑을 받는 모델인데 이번에 나온 새로운 차량은 그 디자인을 두고 논쟁이 한창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보는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 있는데 특히 차의 뒷모습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건데요. 핵심은 브레이크 등을 포함한 테일램프가 너무 낮게 위치하고 있어서 그 생김새가 어색하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차량의 뒤태 디자인을 직접 고쳐보는 사진이 유행할 정도고요. 그런데 이 차를 만든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낯설어 보이지만 7, 80년대 SUV의 테일램프는 다 낮았다. 디자인 과정에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했다라고요. 결국 이걸 만든 사람과 보는 사람 사이에서 익숙함이라는 키워드가 너무나 큰 간극을 보인 겁니다. 익숙함.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상태라는 말.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던 소비자들이 차차 익숙해져 갈지, 시간이 흘러도 못생긴 차량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품질이 너무 좋아서 디자인의 호불호를 판매량으로 넘어선 차량이라고 기록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결국 상업용으로 만들어진 차량인 만큼 상업적인 성과로 평가받게 될 텐데요. 사실 디자인 자체의 호불호보다는 제품을 소비자의 눈에 맞출 것이냐, 소비자의 눈을 제품에 맞추도록 할 것이냐를 가른다는 점에서 경영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10월이 벌써 다 지나갔네요. 이제 달력이 딱 2장 남게 됐습니다. 벌써 2023년이. 그리고 오늘은 또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10시부터 잠시 후 10시부터 내년도 2024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KBS 1라디오가 생중계로 보내드리고요. 따라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오늘 1부까지만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는 날인데요. 그 예산안, 잠시 후 국회에서 또 다뤄지게 될 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당 대표가 나서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뭐가 좋은 건지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1시간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그래도 경제상식 퀴즈가 빠지면 서운하죠. 지금 9591님이 정답 퀴즈 퀴즈 달라고 벌써 보내주셨는데요. 자, 문제 나갑니다. 마스크걸, 무빙, 스위트홈, DP, 또 최근에 이두나까지 각종 OTT에서 방영되는 이 드라마 작품들이 연이어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만화가 원작이다라는 건데요. 예전에 히트했던 미생, 신과 함께도 이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영화로 만든 거였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각종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만화를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는 만화라고 부르지 않고 이 두 글자로 부르게 됩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인터넷을 뜻하는 웹에서 볼 수 있는 만화. 만화는 이제 카툰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웹에서 볼 수 있는 카툰을 두 글자로. 이거 힌트 다 드렸네요. 저희가 상품을 많이 못 드려서 그렇지 힌트는 많이 드립니다. 웹에서 볼 수 있는 카툰.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5909님이 가장 빨리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 증시는 좀 반등을 했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예. 뉴욕 증시가 이번 주에 예정된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렇다 할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지난주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우 지수가 무려 500포인트가 넘게 올랐습니다. 511포인트, 1.58%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이 1.16%, 대형주유지 S&P 500 지수도 1.2%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은 이 미 연준으로 쏠려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31일 그리고 11월 1일 이틀간 진행되는 FOMC 회의. 물론 뭐 금리 동결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연준이 남은 12월 마지막 회의에서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지 아니면 이쯤에서 인상을 종결할지 여부입니다. 근데 뭐 인플레이션은 보면 이제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제 시장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불안 요인이고요. 또 미국은 고용, 소비 시장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내년에도 이제 현 수준의 고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끔씩 이 폭탄 발언을 하는 이 제롬 파월 의장. 매파성 발언을 굉장히 세게 하면서 증시에 늘 영향을 미쳐왔거든요. 과연 내년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지정학적 위험에도 계속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정쟁이 점점점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지금 이란마저도 지금 뭐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면서 지금 이스라엘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국제유가는 오늘 3% 넘게 떨어졌습니다. 8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12월 린더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82달러대로 좀 떨어져서 이달 초순 상태로 좀 돌아가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어제는 전약 후강이었는데 오늘 역시 뭐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2320선 한 8포인트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제 코스닥은 또 약보합권으로 조금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반등이 나와도 시원하질 못하고요. 최근에 그래도 좀 살얼음판 느낌이 계속해서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 문제인데 아파트 청약 이 분양받는 건 참 누구에게나 꿈과 같은 일인데 아파트 불법 청약이 끊이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아파트 당첨되면 뭐 로또 청약이다라고 이제 비유할 정도로 입지가 좋은 곳에 당첨이 되면 억대 차익 기대감에 이 불법 청약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부가 이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이 되는 40개 단지 총 한 2만 4천여 가구를 조사해 봤더니 총 218건에 달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서 경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적발 유형을 보니까 1위가 위장전입이에요. 이게 청약이라는 건 거주지 우선 1년 그렇죠.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위장전입이었고 특이한 게 위장 미혼도 있었어요. 위장 미혼이요? 네, 이게 한 건이 있었는데 쌍둥이 자녀를 둔 이제 남자가 한부모 가족으로 난 독신입니다라고 해서 청약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서 당첨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면 특수한 경우는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당첨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아내 명의의 아파트도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야. 위장 이혼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결혼 신고만 하지 않은 그래서 위장 미혼이라는 위장 이혼도 아니고 아예 혼인신고 자체를 안 하고 맞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혜택도 받고 신혼부부 특공도 받는 신혼부부 거죠. 특공이라기보다는 한부모 맞아요. 가정의 네. 그 우대 점수도 받고. 근데 사실 이게 이번에 한 건 걸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양하고 난 다음에 다자녀 입양하고 다자녀로 당첨받고 또 파양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폐류까지.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불법 공급 적발 건수가 매년 좀 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적발된 건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이제 국토부와 이제 정부가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됐고요. 이거 만약에 이제 위반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게 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계약은 취소되고 주택은 환수되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 청약 자격이 박탈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사람의 정말 당첨 기회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참. 다른 소식도 이게 조금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뭐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G7 국가들하고 다시 좀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G7 하면 선진국 중에서도 잘 산다라는 네.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까지예요. 세계은행 기준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따져봤더니 35,990달러였습니다. 근데 위로 국민소득 1위는 미국이에요. 76,000달러. 우리랑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네. 2위, 3위가 5만 달러니까 넘사벽이었어요. 영국, 프랑스, 일본도 4만 달러대였고 7위가 이탈리아가 3만 달러.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제 좀 견뎌볼 만하네라는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와 다른 G7 국가의 국민소득 격차가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일본과만은 거리가 다소 줄었다라는 건데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네. 일단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있다. 성장률이 부진하다라는 거. 우리나라 자체가. 네. 네. 또 하나는 이게 국민소득은 달러 환산 기준이에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네네. 환율 영향 크죠. 맞습니다. 선진국들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절하폭이 좀 적어요. 근데 우리는 신흥국 통화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G7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그러면서 막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다시 밀렸던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G7 국가 가운데 국민소득 7위 이탈리아는 3만 달러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좀 견뎌볼 만하다. 예. 그러면서 실제로 2020년에 우리나라가 추월했어요. 근데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이탈리아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이탈리아의 당시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9%였어요. 우리가 당시에 마이너스 0.7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역전했습니다. 당시만 한 우리가 610달러 정도 이탈리아를 앞섰는데 그러나 2021년, 2022년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이탈리아가 우리를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도 이제 이탈리아는 경제 성장률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우리도 좋지 않지만 이탈리아는 정부의 예상은 한 0.8% 정도 네. 연간 성장률. 근데 우리가 1.4%니까 성장률은 우리가 낮지만 문제는 환율이에요. 이탈리아는 경기가 안 좋아도 이탈리아의 통화는 유로존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를 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로화가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보다 덜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이탈리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다시 또 역전했다는 소리 좀 듣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 우리 모두가 잘해야죠. 잘 돼야죠. 안진수님이 이인철 소장님의 설명은 쉽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쏙쏙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자, 은행이 다시 한번 좀 비판을 받고 있네요. 은행의 이자 장사. 이번에는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맞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은행권에 대해서 강한 이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라면서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은행권이 계속해서 이제 사상 최대 실적 거두고 있죠. 반면에 이제 서민 소상공인들은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에 이제 허덕이는 상황을 이제 지적한 대목인데요.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지금 뭐 정말로 이자이익으로 올해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30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사상 최대여서 쉬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은행들 입장에서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그렇게 또 이익이 늘어나는 건데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요. 사실 윤 대통령의 은행의 비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지난 2월에도 똑같은 발언을 했는데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발언 강도 높아지니까 은행들은 난감하죠.
야권에서는 일부 유럽 국가처럼 금리 상승기에 예대 마진차로 많은 이익을 거둔 은행에 대해서 횡재세, 초과이득세를 걷어야 한다라고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네.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상생 금융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사실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은행권이 상생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누적으로 한 1조 2천억 원 가까이 상생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8월까지 실적을 봤더니 4,700억 원 수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반발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아니 가계부채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금리 올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니 지금은 또 일부에서는 또 고금리 허덕이는 서민 또 배려하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느냐, 난감하다라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참 자유시장 경제를 이제 보장하겠다고, 그걸 또 지향하겠다고 했었는데 항상 이렇게 기업들, 이번에 또 은행이 또 도마 위에 올랐고요. 횡재세까지는 추진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항상 이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상생금융 어디에 기금에 출연하는 규모가 한 번씩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맞습니다. 정부의 그런 복지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예. 아마 이제 이쪽으로 좀 푸시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늘 그래왔듯이 참 이번에도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서영민, 조정인, 석민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후 10시부터 대통령 시정연설, 그 예산안 관련된 시정연설이 방송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일부까지만 전달을 해드리는데, 그 예산안에 대해서 좀 미리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안 일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걸로 보면은 656조 9천억 원입니다. 한 2.8% 정도 올해보다 늘어나는 건데요. 우선은 이 예산안 중에서 각각 기자님들이 제일 눈에 띄는 것, 가장 화제가 되는 것,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좀 짚어주시죠. 저는 노인 일자리 예산 꼽아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실 예산이요. 새 정부 작년에 처음 출범할 때는 노인 일자리 예산을 확 줄였습니다. 확 처음에 예산안이 국회로 갈 때. 근데 확 줄였다가 왜 그렇게 줄였냐. 우리나라 노인 빈곤 심각하고, 사실 노인 일자리는 아닐지, 좋은 일자리는 아닐지 몰라도 노인들의 네. 빈곤을 해결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제도다라고 비판이 많자 작년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거의 원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감액했다, 이것저것 감액했다, 뭐 안 쓰는 예산은 줄였다라고 하면서도 노인 일자리 예산은 유지해서 예산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하, 눈에 띕니다. 다시 네. 늘어났다. 정책 수정이다. 네. 조정인 기자는요? 무조건 이제 올해는 R&D 국감이었고, R&D 예산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고요. 연구개발 예산. 네, 이게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16.6%가 이제 삭감이 많이 된 건데, 삭감됐죠. 이 사실은 이제 국가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이런 식으로 줄이는 게 말이 되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국가 R&D 예산이 5% 정도라고 이제 공약까지 내걸었던 사안인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대폭 삭감을 하면서 이제 너무 무차별 삭감이다. 사전 조사도 없었고, 뭐 대통령의 예산 지시가 6월에 이제 삭감해라 이러고 나서 과기부가 사실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뒤에 또 다시 자세히 한번 얘기할 기회가 한번 더 있겠지만. 또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겠고요. 성민수 기자는 어떤 게 제일 눈에 띄던가요? 저는 뭐 또 이것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공항 예산이 공항 항공 관련 예산이 이제 한 2.5배 정도 늘었어요 작년보다.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은 또 이제 그 전 정부에서 확정이 돼 특별법으로 확정했던 가덕 신공항 가덕 신공항.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SOC를 뭐 투자를 많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SOC가 좀 늘어나서. 근데 또 이제 이 공항들이 사실 지금 지어진 공항들 갖고는 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하는 공항들은 과연 나중에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SOC 예산 중에 들어갈 텐데요. 네. 우선은 R&D, 그 연구개발 예산 가장 많이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게 내년에 약 5조 2천억 정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31조 원대에서 25조 9천억대로 줄어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다시 되돌려야 될까요? 물론 이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있을 테니까요. 모든 정책에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결과로 갈 수 있는 좋은 정책인가를 평가해 봐야 되는 구석이 있는데 의도만 보자면 이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R&D 예산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투입되는 나라인데 그 효율은 매우 안 좋다. 특히 R&D 연구 성과로 나온 결과물들의 평균적인 값어치, 생산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연구를 위한 연구, 특허를 위한 특허 이런 것들 너무 많다. 이게 다 국가 예산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다. 지금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우리가 쓰는 이 R&D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게 해야 된다라는 의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단 다 줄여. 이건 바른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줄이면 효율적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금까지 R&D 예산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라고 했던 것들은 이 R&D 예산을 따먹는데 특화된 기관 내진 민간 단체 내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기관들의 특징은 예산을 따내는 데는 기가 막힌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R&D는 아닌데 R&D 예산을 따먹기만 하는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는 기가 막힌 재능이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면은 파이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런 곳들의 예산이 안 갈 것인가. 오히려 줄어든 파이를 더 많이 그런 곳에서 뺏어갈 겁니다. 그럼 실제로 예산이 필요한 정말 R&D를 해야 하는 기관들은 이중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전체 예산도 줄었고 그렇죠. 그런 기관들에서 따먹는 예산은 그대로일 테니 남은 예산은 더 줄 것이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 효율성을 높이는 거는 그런 방법 미시적으로 좀 가야 되는데 거시적으로 예산을 깎아버리면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이제 그 박사인데 추가로 또 다른 과정에 이제 박사 연구를 또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국내 연구기관에 있다가 이제 독일인가 해외로 간대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박사급 좋은 두뇌들이 유출이 되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면 그 해외 연구소에 그런 자산이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깎일 때도 그런 것들 더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아까 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예산을 좀 다듬으라는 지시가 6월에 있었고 한 두 달 정도 만에 이제 예산을 이 정도로 깎겠다라고 급하게 깎은 이제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이게 낭비가 있냐, 뭐 네. 아니면 이제 쓸데없는 예산이 더 갔냐라는 사전 조사를 충분히 못하고 정말 이제 일단 깎고 그 다음에 맞춰 끼워 맞추는 이런 것 때문에 현장의 우려가 일단 높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인건비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연구자들 중에서도 학생이나 조교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뭐 R&D 사업을 통해서 이런 좀 뭐 생계를 이어간다거나 아니면 좀 그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교수님들이 좀 연구 개발 과제를 따와야 속된 말로 예산을 따와야 조교들한테 월급도 줄 수 있고 개발비도 같이 이제 충당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구조죠. 네, 그래서 학생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고 성명도 이제 연일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종호 장관도 사실 국감 중에 이제 후배 과학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러면서 눈물을 과기부 장관이 거리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조금 과기부 내에서도 조금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 나아가서는 국회 예산 정책조 또한 이제 굉장히 너무 과도하다. 삭감을 하는 거는 뭐 조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과도해서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야 예산이든지 1년 만에 16, 17%를 깎아버리면 이건 충격이 갈 수밖에 없죠. 규모 자체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게 성민수 기자. 지금 이공계 대학원이 굴러가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교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비를 따오고 그다음에 그 연구비로 상당 부분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그 이 랩 그러니까 연구실이 커지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많이 따와서 줄 수 있는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대학원생들이 결국에 거기서 실험을 하고 그 데이터를 뽑아서 논문을 쓰고 하는 게 결국에 또 교수의 성과로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는 연구실이 되기 위해서 많은 그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연구 국가 프로젝트로 주는 구조 자체는 뭐 그렇게 뭐 적합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죠. 근데 이제 이걸 대책 없이 그냥 잘랐을 때 과연 뭐 어떤 부작용이 날 것인가 이거는 좀 뭐 봐야겠지만 뭐 분명한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 사실 그땐 좀 늦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또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제 건전 재정 때문에 사실 좀 예상을 많이 줄이고 2.8% 정도 예산을 한 해 전보다 늘린다라는 건 거의 뭐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맨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전 재정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SOC 예산,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4.6% 오히려 증액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선거 때문이죠. 네. 정답. 네. 그 노인 일자리 정책도 제가 뭐 정책을 돌렸다라고 표현은 드렸지만 네. 만약에 내년에 선거가 없었다면 이것도 일정 부분 감액해서 다른 예산대 감액하는 것과 비슷하게 올라왔다가 정부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증액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올해 예산 중에 가장 눈에 띄게 는 예산이 노인 일자리 예산, SOC 예산이거든요. 이거 선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예산입니다. 청년 예산은 청년 예산도 이 정부는 청년을 중시하고 청년 정책을 중시는 합니다만 청년의 숫자와 노인의 숫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는 답이 뻔히 나와 있습니다. 표가 더 어디에 많이 네. 있느냐? 기초 노령연금도 4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사실 그것도 참 재정 엄청난 압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는 사람 수를 지금은 뭐 70%인데 좀 줄여가면서 높여주면 그건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 그렇죠. OECD에서도 가장 심각한 편이니 해결은 해야 되는데 70%면 거의 다 준다는 얘기인데 거의 다 주면서 40만 원을 공짜로 준다? 국가 세금으로 준다? 약간은 그리고 이번에 나온 네. 그 초안 성격의 아이디어를 들어보면은 기초연금을 줄 사람을 줄이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고 4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만 추진을 네. 하겠다라고 밝혀서 예, 진짜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R&D 예산은 이렇게 확 줄였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가의 미래 성장성을 위해서 필요한 건 R&D 예산이고 복지라는 것은 늘 보수 정권에서 오히려 더 많이 말해왔듯이 R&D는 성장, 그러나 복지 예산은 그냥 복지, 성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앞뒤가 안 맞아서 우리가 더 혼란스럽고 이게 어떤 정책이지? 이게 어떤 철학이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정부는 긴축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이번 정부는. 근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올해 잘해봐야 1%대 초반 성장률, 내년에 뭐 회복을 한다고 해도 2%대 초반 성장률 될까 말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경제학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가계와 기업이 소비나 투자를 못하고 있을 때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정부를 좀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라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죠. 근데 확장 재정은 지금 확실히 아니죠. 그 방향은. 이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인용해 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인데 네. 늘 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가장 주목할 것은 내년 예산만 긴축 재정이냐 건전 재정이냐. 그러니까 건전 재정, 긴축 재정 이 단어도 이 이상민 위원은 싫어합니다만,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다. 올해 이미 2월 달에 우리나라 트리플 감소, 소비, 투자, 수출 다 감소했다. 네. 2분기에 왜 그랬냐? 정부가 소비 지출을 늘리지 않아서. 그래서 정부가 이미 올해부터 그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맞느냐?
경기가 안 좋아서 1%대 성장을 걱정하고 있는 와중이라면 정부가 이를테면 정부가 돈을 좀 더 시장에 내놓고 정부가 소비를 하고 정부가 지출을 해서 경기를 좀 더 끌어올리는 역할 1% 초반이 될 것 같으면 중반이 될 것 같으면 2% 가깝게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역할이 건전하지 않은 것이냐. 적게 쓰는 것만 건전한 것이냐. 왜냐하면 적게 쓴다고 해서 적게 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전이라는 것에 네. 대한 개념도 달리 볼 네. 필요가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적게 쓴다고 세금을 적게 쓰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세수가 줄면 적게 써봐야 오히려 적자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역설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그 GDP 대비 무슨 부채 비율 이런 거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8%, 거의 110%에 육박하고 있고 기업 부채 비율은 120%를 넘었어요. 근데 정부 부채 비율은 50% 정도죠. 그러니까 가계랑 기업은 굉장히 이제 부실해져 가고 있는데 정부가 제일 튼튼합니다. 아주 튼튼한 정부를 갖고 있는 나라.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과 상황이 달라서 이것도 사실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우리 정부 재정은 튼튼합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가계와 기업은 힘들고 정부만 잘 사는 나라로 또 볼 수도 있겠고요. 좀 씁쓸합니다. 그 여기에서 또 한번 빠질 수 없는 논란이 그 감세 이슈입니다. 그죠? 법인세도 그렇고 시민단체 뭐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부자 감세 때문이다. 이런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요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세수가 줄어든 건 맞죠. 성인주의자. 일단 이 8월까지 세수가 지금 진도율이 60%고 세임 예산이 지금 50조 원이 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뭐 법인세를 깎아줘서 그러느냐 이건 나중에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사실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안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지금 올해 그 3분기에 처음으로 조단위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영향이 좀 당장은 크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수 감세에 따른 영향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타날 텐데 그럼 그때 가서 이걸 좀 그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방향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설비 투자가 3분기에도 많이 줄었는데 1분기부터 계속 꾸준히 줄었지만 법인세율을 낮춰가지고 과연 설비 투자가 늘어날 수 있나?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법인세는 아직 법인세율을 낮춰서 세금이 줄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그 시작도 안 됐죠. 그 영향을 우리가 보려면. 아직은, 영향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방금 석 기자가 말씀하셨다시피 법인세는 이익이 났을 때 내는 세금인데 그렇죠. 이익이 안 나는데 세금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세수가 가장 많이 줄었고 물론 종부세 아니면 뭐 각종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이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줄어든 면도 있고 동시에 그렇죠. 세수를 많이 깎아줬기 때문에 줄어든 목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근데 상당히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정부의 감세로 인한 영향이 상당히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30조, 40조, 50조가 줄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서 준 세금은 뭐 아주 많이 잡아봐야 조 단위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영향이 절대적이진 않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단순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장 경제에 좀 많이 맡겨놓겠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처음 국정 철학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1%대 성장률에서 내년에 2%대까지 올라간다 한들 기업들이 그것도 해외 경기 좋아져서 수출 회복이 되고 자연스럽게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이 회복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천수답처럼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고요. 어디선가 누가 좀 힘있게 뒤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나서서 뒷받침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물음표를 던지긴 하는데 사실 골치 아픈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빚을 많이 내면은 우리나라 뭐 국가 신용 등급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체질도 그렇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속도도 그렇고 위험한 그렇죠. 것도 사실이거든요. 고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맞습니다. 안 쓰는 방향으로만 하는 것이 정답이냐? 거기는 물음표. 그렇죠. 또 물가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민간 소비를 늘리겠다고 뭐 지원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정부 소비를 늘렸을 때 지금 물가보다 훨씬 좀 오를 텐데 지금 그래도 물가가 그나마 좀 불이 꺼진 상태에서 또 그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10시부터는 대통령 시정연설 저희가 일라디오로 생중계로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그 청취자 의견 한번 볼까요? 김진희님은 선거용 예산에 속지 맙시다라고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근데 또 이게 우리 지역 이야기면 당장 우리 지역에 다리 놔야 되고 육교 놔야 되고 도로 닦아야 되고 하면은 또 사람들 또 달라지죠. 그리고 심경룡님 R&D는 줄이고 SOC는 늘리는 자체가 학교 안 보내고 좋은 옷 입히는 모습 같네요라고. 아이고야. 적절한 비유. 찰지신 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찰지게 한 대 때려주셨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보고 한 번 더 그 퀴즈를 내드려야겠네요.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정답 오늘 1부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책으로 이 만화를 보면서 만화책이라고 읽었다면 요즘에는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이걸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시장이 5년 사이에 4배가량 성장했다고 합니다. 야, 특히 원작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거나 캐릭터, 굿즈로 판매를 하면서 이 저작권을 활용한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만화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라고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워졌죠. 웹, 인터넷 화면을 통해서 만화, 카툰을 보는 것. 웹으로 보는 카툰 두 글자로 줄이시면 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올려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이번에도 선거철을 앞두고 더 불거지는 이슈 같은데요. 지금은 경기도 김포시가 과연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것이냐. 지금 정치권에서 막 군부를 떼고 있어요. 근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문제. 이거 처음에 어떻게 이게 나온 겁니까? 아이디어가? 지금 어제 그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갔죠. 김포 골드라인 현장에. 그러니까 김포 골드라인 하시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엄청난 출근난. 지옥철이라고 부르는. 지옥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당시에 많이 화제도 됐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에 간 겁니다. 서울로 편입해서 우리가 더 지원해 주겠다. 서울의 한 부분이 되면 서울과 연결성도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추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지도를 펴놓고 김포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경기도인가 이게 이렇게 그 의구심이 들 때가 있기는 해요. 네. 이게 지금 맞닿은 지역이 서울과 인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위로는 한강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기 남부를 출입할 때 그때 이제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김포를 갖고 있는데 이 김포만 좀 생뚱맞게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자꾸 이제 그 경기 북도 남도 이 분도 얘기가 일단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로 나왔고 그다음에 그런 어젠다가 있으니까 여당에서는 그보다 좀 다른 어젠다를 던지고자 이런 아예 서울에 편입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지도 보시면 서울과 경기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사실은 좀 생뚱맞잖아요. 왜 김포를 갑자기 서울로 그러면 남양주는 구리는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의 왼쪽 팔 하나가 쭉 옆으로 뻗는 듯한 느낌이 들죠. 바닥까지 서쪽으로 팔 하나가 쭉 뻗는. 이게 지금 경기 남도 분도로 쪼개는 논의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강을 기준으로 보통 쪼갰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도와 북도를 경기 남도와 북도를. 근데 경기 남도죠. 당연히 한강을 기준으로 하면 김포는 그 한강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방금 석 기자가 말씀하셨다시피 그 김포시는 북쪽으로는 한강을 맞대고 있고 동쪽으로는 서울을 맞대고 있고 남쪽으로는 경기도가 아니고요. 인천을 맞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붙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경기 남도로 분류되면 이상한 거예요. 뚝 떨어져 있는 남도. 그런데 경기 북도로 분류된다면 그게 오히려 지도상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걸 김포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경기 남도와 분도로 쪼갰을 때는 남도 쪽이 경제적으로나 주도권 측면으로나 훨씬 더 센 곳이고 북도가 인구도 적고 여러 면에서 좀 남도와 비교했을 때는 어디로 갈래? 그러면 남도 가고 싶어요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종류의 이슈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불만도 있고 김포 안에서는 남도 북도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의견도 갈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여당에서는 이슈를 좀 끌고 가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기 북도를 따로 만들자라는 논의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김포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다가 그럴 바에는 서울시로 가자.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거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그래서 당론으로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특히나 이제 선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이게 김포시에서 일단 뭐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뭐 구역을 변경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한 뒤에 뭐 지방의회 의결이나 또는 뭐 주민투표 같은 거를 일단 거쳐야 되고 그래서 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후에도 국회에서 이제 한 번 더 법률안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좀 지난한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에서 그럼 이걸 반기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이제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약간 김포시가 먼저 제안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서울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오세훈 시장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또 인근에 이제 고양, 뭐 구리, 하남, 뭐 제가 사는 남양주 이런 도시들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럼 왜 김포만 하냐 우리는 그렇죠. 어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제 말씀하실 때도 대표가 말할 때도 뭐 서울과 연결성이 많아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서울로 출근해서라고 말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다 적용되죠. 고양, 구리, 위성도시. 네, 뭐 위성도시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럼 경기도 서울 가까운 곳들은 다 서울이 돼야 돼요. 그죠. 광명은 아예 서울에 붙어 있고요. 네. 그것도 전화번호도 있고. 0입니다. 과천도 그렇고 이제 뭐 그런 지역들이 80% 이상이 있죠. 서울로 출퇴근한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도시 자체에 자족 기능이 없다. 이것도 다르게 보면 한강 신도시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자족 기능이 없는 거고 인천과 붙어 있는데 인천과 연결성도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사실 그 김포 남쪽, 인천 북쪽이 다 그 매립지 였거나 매립지고 그다음에 뭐 왕릉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성도 좀 떨어져서 사실 서울에 지금은 종속돼 보이지만 10년, 20년 뒤에도 과연 김포가 이 현재로 계속 유지가 될까? 그리고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아니 그래서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 제가 또 김포시 네. 카페 같은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민감하신 분이니까. 네네, 그쪽에 열은 네, 봤더니 특별구가 될 수 있다. 특별구요. 네, 그리고 뭐 교통시설이 서울시 내이기 때문에 좀 더 확충될 수 있다. 지금은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 끼어가지고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가 아무래도 황해, 우리 서쪽 바다를 맞대게 되는 것이니 그쪽에 투자를 할 수 있다. 거기까지 나가는 인프라들이 구축될 수 있다. 이 모든 예. 것의 시작에는 저는 그 김포 골드라인이 있다고 보는데 지옥철로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이 그 의견도 보내주시는데 이 행정구역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고 교통이나 좀 편하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김포 골드라인이 왜 그렇게 됐냐? 이게 2량짜리 그 경전철인데 사실은 서울 지하철 한 칸이에요. 예. 그 정도 수송력을 가진 전철인데 이게 그 한강 신도시 조성할 때 그 돈이랑 그 국비를 받지 않고 그렇게 빨리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기형적인 경전철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걸 수송력을 좀 높이려고 하니까 김포 골드라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는 방법이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수도권 5호선.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을 연장한다 이런 방법이 나오는데 만약에 서울시로 편입을 하면 확실히 이제 서울시비와 뭐 국비 이런 걸 들여가지고 그 지하철 연장하는 거에는 좀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국비 지원을 받는 거나 서울시비 지원을 받는 거나
글쎄요. 근데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면 가장 이제 힘든 게 사실 교통이거든요. 그럼요. 출퇴근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경기도 버스로 환승해야 되는 그 문제가 좀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하철이 뭐 거기까지 쫙 뻗어 있지 않는 이상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 대책을 넘어서 아예 행정 구역 자체를 손댈 수도 있는. 근데 이게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어서 서울시에 그 청약을 하고 싶어도 아파트 청약을 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됩니다. 1순위는 이 지역 내에서 사시는 분들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 내에서 청약 경쟁률이 2순위, 3순위까지 올리도 만무하고. 네. 그렇죠. 근데 김포시가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되면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서울시 안에다가 아파트 분양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죠. 약간 이런 것도 좀 이해관계가 좀 엇갈릴 것 같긴 합니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교통 차원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 편입이 됐을 때 좀 더 시민들에게 그 어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그러니 정치적으로도 이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그 지역민들의 여론을 좀 정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너무 또 우리가 선거철에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도 김포시에서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2328님은 서울 쓰레기 버리려고 하는 건가요? 라는 또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살짝 나옵니다. 아니 이거는 뭐 어디서도 네. 말 나온 거는 아닌데 네. 예. 지금 현재 매립지가 뭐 포화 상태에 가 있고 그럼 어디로 가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역 주민들이 하시긴 하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인 얘기는 1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갈등이 그렇죠. 계속 있었으니까 인천시가 이제 서울에서 오는 쓰레기를 안 받겠다고 계속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 사매립지가 있는 김포가 서울로 들어온다면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럼 지도를 펴놓고 봤을 때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진짜 실제로 막 현실이 돼서 추진을 했을 때 전부 다 서울로 올 수 있느냐는 또 좀 의문이긴 한 것 같아요. 김포 자체가 예전부터도 이제 보면은 일부가 지금 김포공항이 사실 김포에 없고 서울에 있잖아요. 저 출입 처음에 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왜 김포공항이 서울에 있을까 이거였는데 그러네요. 일단 일부는 뭐 강서구에 편입이 돼 있고 또 일부는 또 부천시로 넘어가고 뭐 검단은 인천으로 가고 이렇게 쪼개졌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편입된다 그래도 뭐 서울과 가장 붙어 있는 부분은 편입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뭐 다 나눠서 쪼개질 가능성까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박현주님이 이럴 바에 전국을 그냥 서울시로 통합하면 되겠네요라고. 분명히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뭐 좀 더 편리해지고 경제적인 부가 창출되면 그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서울 수도권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해도 경제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거든요. 산업적으로는. 글쎄요, 이게 참 그 구정회님도 선거용입니다. 김포는 그냥 이대로 다른 곳하고 형평성도 있고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다라는 또 의견도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하고 있고요. 조영숙님 그냥 이대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아니 뭐 평화롭긴 다 평화롭죠. 김포 골드라인이 평화롭지 않아서 벌어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에 앞서서 아까 발단이 됐던 거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경기 북도와 남도를 나누는 문제부터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경기 북도. 이게 정파별로도 갈리는 문제고요. 주민투표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한 정파 안에서도 늘 일정하게 유지됐던 거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뭐 주로 분도에 찬성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이전에는 국민의힘 계열 자치단체장도 분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이재명 지사는 분도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사 시절에. 그러니까 정파별로도 계속 나뉘는 얘기긴 한데 워낙에 크니까 지금 서울은 900만인데 뭐 경기는 1200, 1300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자치구를 계속 두는 게 맞느냐. 좀 쪼개는 것이 각자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는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북부하고 남부는 사실 조금 뭐 경인 뉴스도 저희 뭐 하고 있지만 사실 관심사도 다르고 이게 같은 구역으로 묶여야 되나라는 이제 지적들은 계속 있어는 왔어요. 이게 뭐 사실 뭐 저 위에 포천에 사시는 분이 뭐 용인의 뉴스나 용인에 사시는 분이 포천의 뉴스까지는 관심이 없는 가능성이 더 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있어 왔지만 이게 이제 북부를 놓고 보면 북부는 사실 지금 이제 개발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뭐 휴전선 문제라던가 막혀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그쪽에 너무 이제 개발 제한 구역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막릉 같은 것도 있어서 이게 쪼개졌을 때 과연 북부에 그 이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조금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분도가 된다면 경기 북도와 남도가 나뉜다면 재정적으로도 아예 그냥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경기도가 지금 지자체 중에서는 사실 지방세 수가 어마어마한 그 광역자치단체인데 인구가 많으니까. 네, 그 특히나 인구도 인구지만 그 남부에 있는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하. 법인세의 일부를 떼는 그 지방세와 그 소득세 영향이 있는데 그 이제 만약에 남부를 떼서 북부만 남았을 때 과연 이 가난한 지자체가 하나 탄생하는 게 될 그렇죠. 수도 거기는 있죠. 기업도 네. 적고 인구도. 주택도 적어서 네. 주택 거래량도 뭐 상대적으로 적을 테고요. 네. 그러면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특별자치도로 만들었으니 뭔가 재정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 거냐 또 이렇게 이어지겠네요 논의가. 사실 경기도가 이렇게 커진 거는 그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서울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살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을 수 없는 공장들이 경기도에 지어지고 그런데 남쪽은 이제 길이 트여 있고 뭐 전반적으로 평지고 근데 북쪽에는 서울 북쪽에 북한산도 있고 그다음에 군부대들도 많고 뭐 이렇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연결도 안 되고 뭐 그래서 그런 결과였는데 경기 북부를 일단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분도 외에도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참 0809님이 경남 마산에 삽니다. 창원과 통합하니 창원으로 경제 쏠림이 있어요라는 또 의견도 주셨고요. 그렇죠. 이게 행정구역을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이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K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웹툰이었습니다. 웹툰. 많은 분들이 7535님 그리고 김영주님 저도 한 번이라도 당첨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지금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예고해드린 것처럼 잠시 후 10시부터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2024년도 예산안 관련된 대통령 시정연설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오늘은 2부는 없이 1부까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